삑, 삑, 삑.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수진아, 들리니?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로 딱 120일째야.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4월 15일이었지. 손이 이마를 쓰다듬었다. 차갑고 축축한 손. 의사가 그러던데 이제 회복 가능성은 제로래. 0%. 완전히 끝났다는 거지. 남자가 웃었다. 낮게 길게. 솔직히 말할게. 나 너를 사랑한 적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기였어. 아, 물론 연기치고는 꽤 잘했지. 3년이나 속았잖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심전도는 평온했다. 기계조차 그녀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돼. 내 보험금 8억, 아버지 회사 지분 120억, 그리고 아버지도 곧 뒤따라올 거야. 교통사고는 참 편리하거든.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고마워. 수진아, 덕분에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어. 가난한 변호사에서 억만장자로.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입술이 이마에 닿았다. 잘 자, 내 사랑.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수지는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감옥에 갇혔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모든 걸 듣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옥에.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120일 전으로 돌아간다. 청산 법률사무소 12층.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수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엔 숫자들이 빼곡했다.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 거래처 명단. 수진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김영수, 5천만 원 송금. 박민지, 8천만 원 송금. 이철호, 1억 원 송금. 모두 개인 고객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법률 자물쇠치고는 금액이 너무 컸다. 수지는 고객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전화번호를 찾았다. 첫 번째 고객, 김영수.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다. 받는 사람 없음. 두 번째 고객, 박민지. 역시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을 걸었다.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다른 파일을 열었다. 보험금 청구 내역. 그리고 발견했다. 김영수, 교통사고 보험금 5억. 박민지, 상해 보험금 3억. 이철호, 질병 보험금 6억. 고객 명단과 완벽히 일치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보험 사기다. 조직적인.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수진아, 아직도 이래? 윤재혁이었다. 수진의 약혁자. 청산 법률사무소 최고의 변호사. 잘생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응,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수지는 재빨리 화면을 껐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재혁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손이었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 나 좀 도와줄래? 고객 정보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고객? 수지는 메모지에 이름 몇 개를 적었다. 재혁의 눈빛이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수지는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들, 왜? 회계 검토하다가 궁금해서. 연락이 안 돼. 아, 이 사람들은 이미 계약 끝났어. 연락처도 바뀌었을 거야. 재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빨리 대답했다.
준비된 대답 같았다. 그래, 알았어. 재혁이 웃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 배고프지 않아? 야식 먹을래? 좋아.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재혁의 반응이 계속 걸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재혁보다 30분 일찍.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재혁의 책상으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 두 사람의 결혼 예정일, 로그인 성공, 파일을 열었다. 고객 명단, 계약서, 법률 자문 기록, 그리고 발견했다. 숨겨진 폴더, 이름은 프로젝트 피닉스. 더블 클릭, 화면에 문서들이 가득 떴다. 가짜 사고 보고서, 허위 진단서, 조작된 증거 사진들, 공범자 명단, 그리고 맨 위에 윤재혁, 총책임자. 수진의 손이 떨렸다. 약혼자가 범죄자였다. 3년간 믿었던 남자가 악마였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수진아? 재혁이었다. 목소리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재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재혁아, 이게 뭐야? 봤구나. 재혁이 문을 닫았다. 딸깍, 잠그는 소리. 두 사람만 남았다. 아쉽네. 원래 결혼하고 천천히 정리하려 했는데. 정리? 무슨 소리야? 너 말이야. 재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수지는 뒤로 물러섰다. 책상에 등이 닿았다. 재혁아, 정신 차려. 아직 늦지 않았어. 자수하면. 자수? 재혁이 웃었다. 냉소적인 웃음. 난 지금까지 150억을 벌었어. 포기할 수 없어. 눈에 광기가 서렸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재혁이 더 빨랐다. 손목을 잡았다. 강한 힘이었다. 아팠다. 소리 지르지 마. 아직 아무도 없어. 놔줘. 수진이 버둥거렸다. 하지만 재혁은 놓지 않았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재혁의 손이 수진의 목으로 갔다. 숨이 막혔다. 시야가 흐려졌다. 죽는구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무슨 일이야? 김민우였다. 조사팀장, 전직 검사 출신. 재혁이 손을 놨다. 수지는 바닥에 쓰러졌다. 기침을 했다. 목이 아팠다. 괜찮아요? 민우가 달려왔다. 재혁은 창문 쪽으로 물러섰다. 네,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혁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오해해요, 팀장님. 우리 둘이 장난치다가.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여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진을 바라봤다. 눈빛이 말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놀래서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민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을 번갈아 봤다. 그래요? 확실해요? 네. 그렇다면 수진 씨, 잠깐 제 사무실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수진은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억지로 걸었다. 재혁의 시선이 등을 찔렀다. 민우의 사무실.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다. 유령 고객, 보험 사기, 재혁의 범죄. 민우의 표정이 굳었다. 증거는요? 재혁 컴퓨터에 있어요.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폴더에. 알겠어요. 제가 조사할게요.
그 전까지 재혁에게 들키지 마세요. 네. 그리고 수진 씨. 네. 조심하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재혁이 문자를 보냈다. 저녁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의심받으면 안 됐다. 레스토랑 라 루체.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재혁은 이미 와 있었다. 검은 셔츠가 잘 어울렸다. 평소처럼 잘생겼다. 늦었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재혁이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 일은 미안해. 내가 너무 놀래서. 괜찮아. 수지는 억지로 웃었다. 와인 마실래? 응. 재혁이 레드 와인을 따랐다. 수진이 좋아하는 와인이었다. 건배. 잔이 부딪혔다. 수지는 한 모금 마셨다. 평소와 똑같은 맛이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재혁은 평소처럼 말이 많았다. 사무소 얘기, 동료들 얘기, 결혼 준비 얘기. 하지만 수지는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엔 그 파일들만 맴돌았다. 150억의 범죄, 47명의 피해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남자. 지금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여보. 응? 듣고 있어? 미안. 뭐라고 했어?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했는데. 제주도? 응. 결혼 전에 여행 한번 가자. 재혁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 수지는 대답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재혁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어지러웠다. 재혁아, 나 좀 이상해. 어디가? 머리가 핑핑 돌아.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다. 손에 힘이 빠졌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아, 괜찮아? 재혁이 놀란 척하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가 서렸다. 아주 짧은 순간 구급차 불러. 수진의 의식이 멀어졌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재혁의 목소리였다. 119요? 제 약혼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완벽한 연기였다. 당황한 약혼자, 걱정 가득한 목소리.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 구급차 안.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의식은 희미했다. 하지만 귀는 살아있었다.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약물 반응은 어때요? 예상대로입니다. 3일 내로 완전히 갇힌 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좋아요. 의식은 살리되 몸은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4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엔 자연스럽게 뇌사로 넘어가고. 완벽하네요. 재혁이 웃었다. 차갑게. 보험회사는 준비됐어요? 네. 뇌사 판정나는 즉시 8억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한 개월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수지는 모든 걸 들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손을 움직이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 않았다. 눈물을 흘리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감옥에 갇혔다. 살아있는 관 속에. 병원 중환자실. 하얀 천장. 차가운 형광등. B-, B-, B-. 심전도 기계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했다. 의사가 들어왔다. 재혁도 함께였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갇힌 증후군입니다. 라크트마이너스인 신드롬. 극히 드문 질환이죠.
회복 가능성은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평생 이 상태로 지낼 수도 있어요. 재혁의 얼굴에 슬픔이 번졌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럼 제 약혼자는 의식은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듣고 볼 수 있어요. 단지 반응할 수 없을 뿐이죠. 의사가 나갔다. 재혁만 남았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왔다. 귀에 입을 가져다 댔다. 들려,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4개월만 견뎌. 그럼 모든 게 끝나. 차가운 속삭임. 그리고 입술이 이마에 닿았다. 독을 주입하는 뱀의 입맞춤. 잘 자, 내 사랑. 재혁이 나갔다. 수지는 혼자 남았다. 움직일 수 없는 몸. 소리칠 수 없는 입. 흐를 수 없는 눈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수진의 눈을 비췄다. 그녀는 결심했다.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아침 7시 병실 문이 열렸다. 발걸음 소리 무겁고 느렸다. 아버지였다. 수진아, 아빠 왔어. 이동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인사. 하지만 목소리는 날마다 더 지쳐갔다. 의자를 끄는 소리, 한숨, 따뜻한 손이 수진의 손을 감쌌다. 오늘로 45일째구나.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들이 그러더라. 희망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아빠는 못 믿겠어. 우리 수진이가 이대로 떠날 리 없잖아. 동철의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수진에게 전해졌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듣고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다. 소용없었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 것 같았다. 어제 앨범을 봤어. 내가 5살 때 처음 자전거 탄 날. 7살 때 피아노 발표회. 20살 때 대학 입학식. 동철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이거 봐. 25살 생일 때 사진. 케이크 앞에서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몰라.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다. 그러다 다시 울먹였다. 그때 넌 말했지. 아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동철은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을 열었다. 봄 햇살이 병실을 채웠다. 오늘 날씨 참 좋구나. 내가 좋아하던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 병원 앞 공원에도 가득해. 깨어나면 같이 산책가자. 발소리가 또 들렸다. 가벼운 구두 소리. 재혁이었다. 아버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재혁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노란 장미였다. 재혁이 왔구나. 동철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였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편함. 매일 와줘서 고맙네. 당연한 일이에요. 수진이는 제 약혼자니까요. 제가 지켜야죠. 재혁은 꽃병에 시든 꽃을 버리고 새 꽃으로 바꿨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다. 매일 연습한 것처럼 늘 정해진 순서대로. 먼저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 맥박 확인하는 척 손목을 잡고 이불을 정리하고. 오늘 상태는 어떤가요? 늘 그렇지. 변화는 없어.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재혁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수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저 대본을 읽는 배우의 대사. 회사는 어때? 수진이가 없어서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맡았던 업무를 제가 임시로 처리하고 있어요.
물론 수진이만큼은 못하지만요. 재혁의 대답은 완벽했다. 수진이가 했던 일, 그건 바로 그의 범죄를 조사하던 일이었다. 이제 그가 모든 증거를 없애고 있겠지. 그래, 고맙네. 자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동철의 말이 끝나지 않았다. 목이 맸다. 제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재혁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완벽한 연기였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누가 이런 병을 예상했겠나. 동철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제가 사올게요. 아니, 괜찮네. 나는 이제 가봐야 해. 오늘 이사회가 있어서. 동철이 일어섰다. 수진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아빠 간다. 내일 또 올게. 사랑한다. 내 딸.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병실에는 수진과 재혁만 남았다. 재혁은 잠시 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야. 카메라 껐지? 좋아. 그리고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장인어른이 참 끈질기시네. 45일째 매일 오시다니. 보통 한 달이면 포기하는데. 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알아? 내가 찾았던 그 증거들. 다 없앤다. 컴퓨터도 포맷했고 백업 파일도 삭제했지. USB도 찾아서 부쉈어. 이메일 계정도 날렸고 수진의 심장이 무너졌다. 그렇게 힘들게 모은 증거들이 모두 사라졌다니. 그리고 민우 팀장, 그 사람도 곧 처리될 거야. 의심이 많아서 문제더라. 다음 주쯤 교통사고가 날 예정이야. 재혁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병실에 섬뜩하게 울렸다. 물론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한 달 내로 정리될 거야. 그럼 회사 지분 120억이 전부 내 거지. 재혁이 일어나 창가로 갔다. 사실 좀 아쉽긴 해. 넌 괜찮은 약혼자였거든. 똑똑하고 예쁘고 집안도 좋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130억과 내 목숨을 저울에 달면 답은 명확하잖아.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다. 재혁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였다. 김민우, 조사팀장입니다. 병실 보안 점검하러 왔습니다. 민우의 눈이 날카로웠다. 키가 크고 체격이 탄탄했다. 전직 검사 같은 분위기. 재혁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심이 가득했다. 보안 점검이요? 그런 건 처음 듣는데. 재혁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최근 병원 내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모든 VIP 병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병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창문, 환기구, 심지어 화분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다. 그 순간 수진은 온 힘을 다해 심장 박동을 조절했다. 빠르게, 느리게, 다시 빠르게, 삐삐삐. 심전도 기계가 울렸다. 짧게 3번, 길게 3번, 다시 짧게 3번. SOS? 모스 부호였다. 수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소통. 민우의 눈빛이 변했다. 알아챈 것 같았다.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이상 없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민우가 나가려는 순간 다시 한번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문이 닫혔다. 재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나야. 김민우라는 조사팀장 좀 알아봐. 뭔가 수상해. 잠시 후 전화가 왔다. 뭐, 전직 검사?
왜 그런 놈이 여기 있지? 재혁의 표정이 굳었다. 계속 감시해. 뭔가 냄새가 나.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내가 뭔가 신호를 보낸 건 아니겠지? 아니야. 불가능해. 넌 완전히 마비 상태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밤 10시. 병실은 어둠에 잠겼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옆 병실에서 새어나오는 TV 소리.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민우 팀장. 그가 자신의 신호를 알아들었을까?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45일. 이미 45일이 지났다. 재혁이 말한 4개월의 절반이 지나갔다. 시간이 없었다. 엄마. 수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7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진아,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아빠 잘 모시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다. 좋은 사람이라니. 그녀가 만난 사람은 악마였는데 눈물이 흐르고 싶었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걸까?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아주 조용한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귓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이수진 씨, 김민우입니다. 민우였다. 제 말 들리시면 심박수를 2번 빠르게 해주세요. 수지는 온 힘을 다해 심장을 뛰게 했다. 삐삐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다. 당신이 보낸 SOS 신호 받았습니다. 윤재혁을 조사 중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민우의 손이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놨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내일 새벽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버티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혔다. 수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새벽 3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우였다. 복도를 살피며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수진 씨, 들리십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수지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했다. 대답의 신호.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사를 놓을 겁니다. 특수 개발된 약물이에요. 일시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10분 정도만요. 주사약이 몸속으로 들어왔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퍼졌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다. 하지만 곧 온몸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45일 만에 나온 목소리. 작았지만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이수진 씨,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45일 만에 느끼는 진짜 온기. 재혁이, 보험 사기, 조직적인, 150억.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유령 고객들, 조작된 서류,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재혁이 자신에게 한 일까지.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 전직 검사입니다. 3개월 전부터 윤재혁을 의심하고 있었죠.
당신이 쓰러진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민우가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예요. 병실에 숨겨둘 겁니다. 윤재혁이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기를 꺼냈다. 이건 생체 신호 증폭기입니다. 당신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어요. 이걸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겁니다.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알려요. 안 됩니다. 윤재혁에게 경계심을 주면 안 돼요. 완벽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회장님을 만날 방법을 찾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재빨리 기기들을 숨기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열렸다. 재혁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여기 있었나?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병실을 둘러봤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았다. 수지는 온 힘을 다해 평온한 척했다. 심장 박동도 일정하게 유지했다. 재혁이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이 의심으로 가득했다. 이상하네. 뭔가 달라 보여. 눈가가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재혁의 손이 수진의 목으로 향했다. 순간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 걸까? 하지만 재혁은 그저 맥박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정상이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재혁이 물러났다. 전화를 꺼냈다. 나야. 병원 CCTV 확인해봐. 3층 VIP 병동. 지난 1시간. 뭐? 고장? 언제부터? 재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김민우 있지? 그놈 움직임 계속 보고해. 뭔가 수상해. 재혁이 병실을 나갔다. 화장실에서 민우가 나왔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아슬아슬했네요. 하지만 CCTV는 제가 이미 조작해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민우가 다시 수진에게 다가왔다. 내일 회장님께 찾아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할게요. 그리고 작은 앰플을 수진의 손에 쥐어줬다. 이건 해독제입니다. 윤재혁이 당신에게 투여한 약물의 해독제요. 하지만 지금 쓰면 들킬 겁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민우가 나갔다. 수진은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희망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다음 날 오후 청산 법률사무소 회장실.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다. 수진의 사진. 25살 생일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구나.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들어왔다. 회장님, 따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이? 무슨 일인가? 따님의 병이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동철이 벌떡 일어났다.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우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 CCTV 영상이 떴다. 45일 전 수진이 쓰러진 날 밤의 영상. 이건 재혁이잖아. 왜 응급실에? 계속 보십시오. 영상 속에서 재혁은 낯선 남자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의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 이 사람은 누구지? 가짜 의사입니다. 신분을 조작해서 들어온 사람이죠. 민우가 녹음 파일을 틀었다. 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는 내가 죽고 나면 어떤 기분이실까? 한 달 내로 처리될 거야. 그럼 회사 지분 120억이 전부 내 거지. 동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내가 그 악마를 믿었다니. 동철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우리 수진이가 지금까지 다 듣고 있었단 말인가? 네. 따님은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계세요. 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슬픔, 자책이 뒤섞인 눈물. 내가 바보였어. 매일 그놈 앞에서 수진이 얘기를 했는데 수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회장님,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닙니다. 따님을 구해야 해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경찰에. 안 됩니다. 윤재혁 뒤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면 따님이 위험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함정을 파야 합니다. 윤재혁이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민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회장님이 회사를 윤재혁에게 넘기는 척 하세요. 그를 완전히 안심시킨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덫을 놓는 겁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따님도 동의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시 의식을 회복시켜서 얘기를 나눴어요. 동철의 눈이 커졌다. 수진이와 얘기를. 정말 특수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따님은 강하십니다. 꼭 살아야 한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셨어요. 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눈에 결의가 섰다. 좋아.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네. 그놈을 지옥에 보내주겠어.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먼저 윤재혁을 완전히 방심시켜야 합니다. 회장님이 따님 상태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하세요. 모든 재산을 윤재혁에게 넘긴다고. 그럼 그놈이 네, 서두를 겁니다. 따님을 빨리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저녁 7시 동철이 병실에 들어왔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알고 있다는 눈빛, 미안하다는 눈빛, 그리고 결의에 찬 눈빛이 섞여 있었다. 간호사가 있었기에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을 잡는 강도가 달랐다.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간호사가 나간 후 동철은 수진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댔다. 수진아, 아빠가 다 알았어.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그놈 곁에 널 두고.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 아빠가 꼭 구해줄게. 그놈은 대가를 치를 거야. 내게 한 짓의 대가를. 동철은 민우가 준 작은 기기를 수진의 손에 쥐어줬다. 이걸로 간단한 신호를 보낼 수 있대. 위험하면 바로 신호 보내. 아빠가 지킬게. 수진은 온 힘을 다해 아버지의 손을 쥐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동철은 느낄 수 있었다. 느껴져. 내가 내 손을 잡는 게 느껴져. 동철이 흐느꼈다. 조금만 더 버텨.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문이 열렸다. 재혁이었다. 아버님, 아직 계셨네요. 동철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돌아섰다. 재혁이 왔구나. 오늘 수진이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가 그러는데 더 나빠졌대. 동철의 연기는 서툴렀다. 하지만 슬픔은 진짜였기에 재혁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럴 리가. 정말요? 재혁의 눈에 순간 기쁨이 스쳤다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재혁아, 나 부탁이 하나 있네. 뭐든 말씀하세요. 내가 유언장을 쓰려고 하네. 자네가 증인이 되어주겠나? 재혁의 눈이 반짝였다. 유언장이요? 수진이가 이렇게 된 이상 누군가는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나? 자네밖에 없어. 아버님, 그건 너무 성급한. 아니야. 결정했네. 내일 변호사를 부를 거야. 동철이 병실을 나갔다. 재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승리의 미소. 드디어 모든 게 내 것이 되는구나. 재혁은 수진을 바라봤다. 고마워 수진아. 마지막까지 쓸모가 있네. 그는 병실을 나갔다. 수진은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민우가 돕고 있었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침 6시, 재혁은 병원 지하 비밀 회의실에 있었다.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조직의 사람들.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이수진을 뇌사 판정하고 보험금을 받는 날. 재혁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준비는 완벽합니까? 네. 모든 서류는 준비됐습니다. 뇌사 판정위원회도 우리 사람들로 채웠고요. 좋아. 오후 2시 정각. 판정을 내리고 즉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합니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건으로 우리는 총 8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내로 장인어른까지 처리하면 120억이 추가로.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재혁의 전화가 울렸다. 동철이었다. 재혁아, 잠깐 볼 수 있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네, 아버님. 지금 가겠습니다. 동철의 사무실.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재혁아, 안 깨나. 동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젯밤 의사가 왔더군. 수진이가 오늘이 고비라고. 재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입니까? 뇌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 그래서 동철이 서류를 꺼냈다. 장기 기증 동의서야. 수진이가 평소에 말했었거든. 자신이 만약 뇌사 상태가 되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다. 아버님,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니야. 수진이도 그걸 원할 거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동철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서류 위에 떨어졌다. 이걸로 끝이구나. 아버님. 재혁이 동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위로하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의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맙네. 자네가 있어서 정말. 동철이 흐느꼈다. 재혁은 그런 동철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늙은이가 감상적이 되었군. 덕분에 일이 쉬워졌어. 오후 1시, 민우의 사무실. 민우는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병원 곳곳에 설치한 비밀 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7번 회의실로 이동 중입니다. 이어폰에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전직 검사 시절 동료들이 비공식적으로 돕고 있었다. 의료진 명단 확인됐나? 네. 전원 가짜입니다. 의사 면허증도 위조된 것이고요. 좋아. 우리도 준비하자. 민우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특수 장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작은 주사기 하나. 수진을 깨울 수 있는 해독제. 경찰은 대기 중입니다. 알아. 하지만 아직 부르면 안 돼.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민우는 의사 가운을 꺼내 입었다. 그도 의료진으로 위장해 회의실에 잠입할 계획이었다. 오후 2시 병원 7번 회의실 뇌사판정위원회가 열렸다. 제역과 가짜 의사들이 앉아 있었다. 동철도 참석했다. 이수진 환자의 뇌사 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한 명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환자는 45일간 완전히 갇힌 증후군 상태였으며 회복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뇌파 검사 결과 뇌 활동이 거의 없으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민우였다. 뒤에는 경찰들이 따라왔다. 무슨 일이야?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윤재혁 씨, 당신을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범들도 전부 확인됐고요. 민우가 녹음기를 틀었다. 재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이수진을 뇌사 판정하고 보험금 8억을 받는 날, 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건 함정이야. 맞습니다. 함정이었어요. 동철이 일어섰다. 그리고 재혁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 딸에게, 내가 믿고 맡긴 내 딸에게.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재혁의 눈이 미친 듯이 돌았다. 재빨리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다 물러서. 재혁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경찰들이 긴장했다. 재혁은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비켜. 안 그러면. 그 순간 민우가 움직였다. 전기 충격기가 발사됐다. 재혁의 몸이 경직되며 쓰러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제압 완료. 경찰들이 달려들었다. 재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 윤재혁, 당신을 체포합니다. 사기,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경찰이 죄목을 읊어냈다. 재혁이 끌려가면서 동철을 돌아봤다. 장인어른, 이건 오해예요. 제가 정말 오해? 동철이 차갑게 웃었다. 45일간 내 딸이 들었던 내 말들이 전부 오해란 말이냐?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궜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게. 그리고 이제 수진을 깨울 시간이었다. 병실. 민우와 동철이 수진 곁에 섰다. 민우는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해독제입니다. 이걸 주입하면 따님이 깨어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5일간 약물에 노출됐으니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몇 시간, 늦으면 며칠. 동철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이제 괜찮아. 그놈은 잡혔어. 곧 깨어날 수 있어. 민우가 주사를 놓았다. 투명한 액체가 수진의 혈관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 동철의 눈이 커졌다. 움직였어. 손가락이 움직였어. 좋은 신호입니다. 약물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민우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이 안정적이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동철은 한시도 수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계속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을 걸었다. 수진아, 아빠 목소리 들려? 곧 깨어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 4시간째.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민우가 즉시 확인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진아.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5시간째. 수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하게. 세상이 흐릿했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 울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 아빠. 작은 목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수진아. 수진아. 동철이 딸을 끌어안았다. 흐느꼈다. 45일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저 괜찮아요. 수진도 울었다. 45일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 민우가 조용히 물러났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이틀 후 수지는 많이 회복했다. 아직 몸이 약했지만 말할 수 있었다. 움직일 수 있었다. 민우가 병실을 찾았다. 컨디션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SOS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면 전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전 전직 검사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통신병이었죠. 모스부호는 아직 잊지 않았어요. 민우가 미소 지었다. 윤재혁은 어떻게 됐나요? 구속됐습니다. 여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고요.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는 확실합니다. 다른 공범들은요? 총 7명을 체포했습니다. 가짜 의사들, 그리고 조직의 중간 책임자들. 하지만 최고 책임자는 아직 못 잡았어요. 해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재혁은 잡혔으니까. 네. 그리고 당신이 발견했던 증거들. 윤재혁이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파일들. 사실 전부 복구했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이메일로 보낸 백업이 있었어요. 그걸 찾아냈죠. 덕분에 47건의 보험 사기를 전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람들, 피해자들은요? 23명을 찾아냈습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들이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에요.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수진 씨, 잊지 마세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연일 악마의 약혼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수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 달의 재활 끝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비록 아직 몸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두 발로 법정에 들어왔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수진이 오른손을 들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증인,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그 기간 동안 의식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단지 움직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피고인석을 바라봤다. 재혁이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잘생기고 당당했던 변호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피고인 윤재혁은 저에게 신경마비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완전히 갇힌 증후군을 유발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45일 동안 저는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의 범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인 보험 사기, 47건, 총 150억 원 규모의. 재혁이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증인은 그 45일 동안 무엇을 느꼈습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공포, 절망,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재혁을 바라봤다. 재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수진을 바라봤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다. 정말 미안해. 수진아.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판결의 날, 피고인 윤재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가지고도 법을 어겼습니다. 특히 약혼자에게 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에게 45일간 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경찰이 그를 부축했다. 또한 공범인 박모, 김모, 이모에게도 각각 징역 15년에서 2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다. 재혁이 끌려나갔다. 수진을 한 번 더 돌아봤다. 하지만 수진은 보지 않았다. 동철이 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네. 아빠.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섰다. 밖에는 기자들이 가득했다. 이수진 씨,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5일간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진과 동철은 차에 올랐다. 집으로 향했다. 3개월 만에 돌아가는 집.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얼마나 그리웠던가. 아빠, 응? 저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동철이 딸을 바라봤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뭐든.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저,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법률적으로, 심리적으로. 동철이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범죄 예방 교육도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동철이 딸의 손을 잡았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집에 도착했다. 3개월 만에 보는 집.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수지는 달라져 있었다. 더 강해졌다. 더 단단해졌다. 그날 밤,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제목은 침묵 속의 증인.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45일간의 지옥, 절망과 희망, 배신과 구원, 모든 것을.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멈추지 않고 새벽까지, 해가 뜰 때까지 그녀는 썼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나눌 시간이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법조타운. 새로 문을 연 법률사무소.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희망법률지원센터. 수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다. 출근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 풍경. 한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이사님, 첫 상담 의뢰인이 오셨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여성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해요. 수진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험을 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10억짜리. 제가 모르게. 그리고 최근에 이상한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대요. 의심만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수지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서렸다. 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다. 45일간의 악몽. 그리고 극복. 여성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도.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나눌 차례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이 울먹였다. 수지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새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민우는 이제 수진의 센터에서 조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함께 많은 사건을 해결했다. 보험 사기 피해자들, 가정폭력 피해자들,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 사람들, 모두를 도왔다. 저녁 7시, 수진과 동철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아빠, 전 이 일이 좋아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알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나저나 민우 팀장은 어때? 동철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빠, 그냥 동료예요. 수진이 얼굴을 붉혔다. 좋은 사람 같던데. 너를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아빠, 전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알았어. 동철이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언젠가 딸이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그날 밤, 수지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자신의 책 침묵 속의 증인이 드디어 완성됐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다. 곧 출간될 예정이었다. 수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45일간 지옥을 경험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겼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기억하라. 반드시 빛은 온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수지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살아있다는 것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 1년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 컨퍼런스가 열렸다. 수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변호사들, 경찰들, 피해자 지원 활동가들, 그리고 피해자들. 수진이 단상에 올랐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법률지원센터 대표 이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1년 반 전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45일간 살아있는 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믿어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지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127명의 피해자를 도왔다. 23건의 범죄를 막았다. 8개의 범죄 조직을 와해시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기립박수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6개월 전 상담했던 여성이었다. 남편을 고소했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했어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여성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수진이 여성을 안았다. 당신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사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 다시 일어선 자들. 저녁, 수진과 민우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민우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전 그저 도운 것뿐이에요. 모든 건 당신이 해낸 거예요. 민우가 수진을 바라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수진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뭔데요? 사실은 민우가 말을 망설였다. 그 순간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좋은 소식이야. 윤재혁 조직의 보스를 잡았대. 국제공조수사로. 정말요? 응, 드디어 끝났어. 완전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수진은 민우를 바라봤다. 팀장님,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민우가 심호흡을 했다. 수진 씨,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정식으로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두려웠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하지만 민우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보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두려움 때문에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좋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천천히요. 전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당신이 원하는 만큼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났다. 2년 후 희망법률지원센터는 전국 5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수진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그리고 수진과 민우는 결혼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가족들과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했다. 수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예쁘다. 동철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눈물이 글썽였다. 울지 마세요, 아빠.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전 행복해요. 정말로요.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다. 엄마가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알아요. 전 느껴요. 엄마가 응원하고 계시는 거. 민우가 다가왔다. 장인어른,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믿네. 자네가 우리 딸을 구해줬으니까. 동철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식은 따뜻했다. 웃음이 가득했다. 수진이 발견했던 보험 사기 피해자들도 여럿 참석했다. 모두 회복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수진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살아내서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날 밤, 수진과 민우는 함께 바닷가에 섰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행복해요? 민우가 물었다. 네, 정말로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전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강한 거예요. 민우가 수진을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빛 아래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5년 후 수진과 민우에게는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희망이. 동철은 손녀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우리 희망이 얼마나 예쁜지. 아빠, 너무 세게 앉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동철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흔들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행복만 주고 싶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희망적이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매일 계속되고 있었다. 10년 후, 수진은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저는 10년 전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수진은 국회를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아름다웠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전 해냈어요. 전 살아남았고 이겼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듯이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걸어갔다. 앞으로, 희망을 향해, 끝이 아닌 시작을 향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